고향 떠나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기숙사 추첨도 떨어졌는데 새내기 여러분, 살 방은 구하셨어요? 이맘때면 대학 가는 방 구하느라 전쟁입니다. 네. 옛날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은 등골 브레이커로 진화한 대학 등록금. 과연 이 반값 등록금은 뭔 이야기일까요? 요즘에 그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덜어주실 거죠? 예, 등록금 부담 덜어야 됩니다. 오늘 전국의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을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오면서 신입생들 만났는데 네. 활력과 활기가 넘쳤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교육비, 주거비, 등록금, 아이고. 그런 생활비 걱정에 대한 울상을 짓고 있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TV민생연구소 연구 주제는 새학기 대학생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민생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 TV민생연구소 이 시의 적절함 보세요. 오늘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두신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 저희 민생연구소 방송 완전 집중, 초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네.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 연구소 시작합니다. Let's go! 자, TV 민생연구소, TBS TV, TBS 앱, 그리고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검색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생을 향한 우리들의 을들의 반란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보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널리 전파해서 같이 보세요. 예. 사실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통 문제, 특히 아침 출퇴근 때, 저녁 출퇴근 때, 지하철이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예. 네. 김민진 연구원. 네. 우리 전국 지하철 중에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어딘지 아세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 제가 이사를 갔다가 어. 남편한테 지금 엄청난 원망을 듣고 있거든요. 혹시 그 악명 높은 나이? 네, 넘버 9 아. 지하철 9호선입니다. 이게 예. 출근길마다 정말 뭐 예전에 저 2호선 탈 때 막 이렇게 푸시맨이 밀고 이 정도 뭐 가관이래요. 숨을 못 쉴 지경이라고. 왜냐면 네. 제가 알고 있는데 9호선 라인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열차 량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칸, 6칸. 4량, 6량밖에 없어요. 네. 이러니 막 미어져서 타는 거죠. 자, 네. 그래요. 잠깐만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 조금씩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단계 연장 개통을 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네. 9호선 일반 연차가 6량으로 늘어서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혼잡도 얼만큼 줄었을까요? 현장에 우리 맹수지 아나운서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볼게요. 맹수지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9호선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서울 네. 지하철 중에서도 9호선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벼서 지옥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지옥철 경험해 보신 분들께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9호선 일반 열차가 4량에서 6량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조금만 덜 붐벼도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 9호선을 직접 이용해 본 시민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하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9호선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여의도 출근해서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실 일반 열차가 6량으로 늘어났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존에 4량밖에 안 돼서 굉장히 특히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하철 중에서 9호선이 제일 사람이 많고 붐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량으로 늘어났더니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시민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9호선은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힘들어하곤 했었는데요. 오늘 일반 열차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전에 급행열차가 작년 12월 말 6량으로 모두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행열차 혼잡도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일반 열차가 이렇게 확대 편성됨에 따라서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철도과 손병근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지하철 9호선 이용하면서 혼잡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반 열차를 확대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9호선은 급행열차와 일반 열차를 모두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혼잡하다는 승객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단계 구간 8개역을 개통하면서 급행열차 18편성을 모두 6량 열차로 교체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반 열차 19편성 중에 2대를 6량 열차로 교체해서 처음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승객이 많았던 당산역과 여의도역의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혼잡도가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될까요? 9호선 열차를 4량에서 6량으로 한대 교체하면 약 3%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모두 6대 일반 열차를 6대 6량 열차로 교체하게 되면은 투입 전에 121%에서 투입 후에는 약 104%로 약 17%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6량 교체 작업을 서둘러서 10월 말까지 모든 9호선 열차를 6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런 교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현재 증량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3대 열차를 추가로 운행에 투입하게 돼서 혼잡도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김포 소사선 김포경차철과 대곡 소사선이 9호선과 연결될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장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증차 필요성이 있는지, 증차를 또 얼마나 해야 될지를 미리 검토하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하철 9호선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 혼잡한 경우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요. 이번 일반 열차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맹수지였습니다. 네, 맹수지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게 하는, 그리고 눈 뜨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게 있죠. 바로 고농도 미세먼지인데요. 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차량 이부제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슈는 바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9%를 배출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경우 총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데요. 노후 경유차 운행만 제한해도 상당 부분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악화 주범인 노후 경유차 규제가 본격화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고요. 위반 차량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이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이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내 차는 5등급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확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검색 포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와 서울시 다산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폐차 시에는 3.5톤 미만 기준으로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의 폐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여부를 떠나 다른 이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노후 경유차 운행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새학기 대학생들의 민생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턱없이 비싼 주거비. 이게 웬 말입니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자, 이 얘기해 주실 협력 연구원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자, 먼저 이분 얼굴을 보면요. 심각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만큼 기쁜 표정으로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호 팀장님 아주 열심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죠. 정말요. 고맙고요. 예, 함께 나오신 분, 오죽하면 민달팽이 유니온일까요? 집 없는 청년들의 희망을 일구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최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 네. 협력 연구원 두 분을 모셨는데, 심도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네.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만큼 이 방구하기 때문에 힘든 건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청년들, 과연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 대학가의 대학생들은 안녕하세요. 가시게요? 대학생이죠? 정말? 안녕하세요. 대학생이세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시죠? 저희 인터뷰 잠깐만. 집 구하셨어요? 얼마에 구하셨어요? 안녕. 가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이시죠? 청년이시죠? 청년. 아유, 잘 만났네요. 집 구했어요? 집이요? 네.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네.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선택을 못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좀 가격적인 것도 있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좀 쉽게 결정을 못 하겠어요. 집이 원래 일산인데 여기까지 통학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방을 구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급하게 구하느라 남은 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월세하고 뭐 관리비 합쳐서 60만 원? 네. 이 근처에 그래도 남은 게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구했어요. 아니, 비싸더라도 마음에 들면 되는 건데 그렇게 구한 방이 마음에 드나요? 벌레만 안 나오면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아직은 잘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반지하예요? 반지하는 아니에요. 2층이에요. 2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집 구할 때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많이 고려할까요? 그래서 방, 그다음에 깔끔한가, 넓이, 뭐 그런 거? 네, 우선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청년 인터뷰를 해봤는데 들어보셨죠? 네, 이 부분 청년들이 얼만큼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매 학기 초마다 이렇게 방구하기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증언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대학가는 방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방이 별로 없나 봐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 네, 아유, 박철민 연구원 수고 많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박철민 연구원까지 측은해 보이죠? 네. 자, 아까 한 청년이 부모님한테 이걸 지원받기 때문에 더 이게 마음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쵸? 아니,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도 부모님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등록금도 도와주시고, 입학금도 그쵸. 도와주셨을 텐데, 주거비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월 60원. 두 분 나오셨는데, 정말 등록금 문제는 좀 이따 다루더라도, 주거비 문제라도 이거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공부하러 올라온 거잖아요, 공부하러. 예. 어떻습니까, 대표님?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특정 선택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진짜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걸 개인의 선택으로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간 학생들에게 이런 현실이 좀 되게 버거운 것 같아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차 좀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일단 주거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60만 원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 60만 원 보면서 뭐 보통 정도 내시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내는 데도 있어요?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가가 더 비싸요, 요즘. 60에서 100만 원까지도 된다는 건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인데 그렇죠. 그럼요. 미취업 청년들인데 어떻게 그걸 부담합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대학교는 보통 기숙사 다 있잖아요. 기숙사 있죠. 집이 멀어서 지방에서 유학을 왔다. 그럼 기숙사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전국에 185개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185개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네. 실제로 40만 명밖에 수용을 못 하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1.5% 정도 4년제 대학의 경우 20% 정도의 기숙사 수용률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은 17.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생들이 지원하더라도 국공립대는 3명 중에 1명이 떨어지고요. 사립대는 4명이 지원하면 그중에 1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숙사 수용률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의대 전용, 법대 전용 이런 식으로 그런 기숙사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그냥 보통의 어떤 대학생들이 정말 지원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훨씬 수용률이 낮은 수준인 거죠. 법대 전용, 의대 전용 또 외국인 네. 전용도 있어서 그걸 빼버리면 실제 일반 대학생들 그래서 체감 기숙사 수용률은 10% 안팎도 안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수용률도 수용률인데 일단 기숙사 비용이 비싸다는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기숙사가 또 지어지지 않는 데에는 별다른 또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들이 기숙사를 짓고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네. 아무래도 부지를 구입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그 기업의 자본을 받아서 민간 기숙사를 짓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균 민간 기숙사 같은 경우는 33만 원 평균, 월 평균 33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1인 가구, 그냥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이 월세로만 33만 원 내고 보증금까지 하면 그보다 좀 더 내긴 하지만 실제 기숙사랑 그냥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의 반발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기숙사를 짓게 되면 그 주변에서 원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에 상당히 또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장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가에 우리 청년들의 주거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그 방구하기 전쟁에 제가 직접 뛰어들어 갔는데요. 자, 대학가 방구하기 전쟁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보증금과 월세면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괜찮은 방을 구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직접 대학생 분장을 하고 아니야. 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난 무슨 대학생이야. 대학생 분장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대학생이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을 구하러 왔는데요. 어떤 방 구하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랑 가까워야 됩니다. 학교와 5분 거리 그리고 교통 여건도 좋아야 되는데요. 저렴한 방 있나요? 이 사람만 느낀 게 다 다른데 안전하고 저렴한 방 있죠. 보여주실 데가 어디예요? 이제 여기서 걸어 1분 거리가 안 되는 이 건물이에요. 여기요? 이 건물 중에서도 9층이고 해가 당연히 잘 드는 탁 트인 전망이 있는 데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들어오시죠. 네. 집이 좋은 만큼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집이면 보증금은 1,000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월세는 7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공부하셔야 돼요. 대학생이 아니라 등골 브레이커 같아요. 그러면 이 집보단 조금 작은데 대신에 위치, 교통 조건 다 같으면서 저렴한 게 있어요? 그렇죠. 주차도 되는 엘리베이터. 그 집으로 한번 진짜 보여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 취향을 파악해보라고 하는 거죠. 집은 아까랑은 조금 비교는 될 건데 그래도 구조는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아까 집 보다시피 방과 주방 약간 분리해졌죠. 이 정도 이제 풀옵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인데 좀 좁긴 하네요. 좁아요. 금액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얼마예요? 이거 45만 원.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45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이 친구들은 못 부르겠어요? 집들이 못 하겠네요. 찾았다. 계세요?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 사업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됐고, 그래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의 문제도 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제가 근데 집에서 통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어디서 살아야 되나 정말 막 그거 살 집을 못 구하면은 휴학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저는 아예 몰랐는데 그런 게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좋은 데인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싸고 살기 환경이 좋은 집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보증금이나 뭐 전세금, 월세 같은 게 조금 부담되니까 상한선 얼마 이런 제한을 둬서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을 대표해 서울 대학가에서 직접 방구하기에 나서 봤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청년들의 고충이 되어버린 서울 방구하기 전쟁. 언제쯤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TV민생연구소 신임연구원 박철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철민 연구원. 네. 대학생 연기하느라 몸살 안 났어요? 세상에. 네. 고생 많았네요. 네. 근데 어떠세요, 김조튼 의원님? 실제로 가보면 저렇게 막 깨끗하고 아늑하고 막 좋은 공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찾기 쉽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40만 원 이상 줘야 깨끗하고 좋은 공간 찾을 수 있고. 네, 또 1인 가구 여성의 같은 경우는 최근 안전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안전이 잘 갖춰진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더 비싸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나온 거에 비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은
4평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한 2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지하나 반지하나 옥탑방까지 하면 한 37%에 되는 서울시의 1인 가구의 37% 되는 청년들이 그런 주거 빈곤 가구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고라는 말을 두 분이 만드셨죠? 그 지하방, 네. 지하방, 네. 옥탑방, 고시원.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김조 팀장께서 일단 4, 50만 원은 들여야 좀 깨끗한 집 간다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등록금과 교육비 1년에 2천만 원 안팎인데 거기에 또 주거비 40만, 50만 원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지옥고로 이제 가는 건데 최지희 대표님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숙사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집 앞에 학교 앞에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대학생들이나 미취업 청년들 입장에서는 50만, 60만 원 내야 그나마 인간답게 조금은 살 수 있다. 이거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오기 전에 대학생 분들이랑 실태 조사도 막 하면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는 일단 기숙사를 지어서 대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이고 이렇게 대학가 원룸이 비싸지는 이유는 청년들이 취업했다고 해서 이게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기숙사 조금 지으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하시지만은 뭐 그래도 이제 수요가 다 되고 막 이러니까 계속 높아지기만 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좀 근본적인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기존의 청년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주거급여라고 하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 제도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것들이 폐지됐는데 20대,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거기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이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주거복지 체계 그리고 정책 체계에서 청년들을 배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엔 부동산 정책은 있지만 주거 정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주거 정책이 투기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부동산 뭐 그게 이제 조세 개혁으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임대소득을 투명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민간과 뭐 공공의 균형을 맞추면서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주거 최소한의 인간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요.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이 항상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있잖아요. 갑자기 50만 원 내고 살고 있는데 그다음 한 2년 지나면 막 10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사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통과가 됐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임대료를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5%? 그렇죠. 그리고 임차액이 원하면 오래오래 5년 이상 10년까지도 최장 10년까지도 보장하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됐는데 유독 주택은 아직까지 그냥 민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주인에 비해서 좀 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2019년에 1호 법안으로 국회가 빨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의 그 맹활약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히 민달팽이는 청년 주거권만 전담한 뭐 우리나라 최초의 단체고 주목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혹시 향후 계획 뭐 청년 세입자들 모아서 무슨 큰 데모나 캠페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돼요, 정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언제나 저희 단체에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숙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학 기숙사를 어렵게 이제 더 짓는다라고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삽을 아예 못 두고 있고 근데 그때 이제 반대하시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애초에 대화의 테이블에도 잘 나오시지 않고 정말 피해를 보면 그것도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걸 반영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뭐 전반적인 것들에서 사실 임대소득을 좀 투명화해서 전반적인 이 근본 체질을 좀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월세소득공제를 못 받게 한다든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관리비를 올린다든지 이런 걸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잘 깨워가지고 사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오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하고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청년 주거 빈곤과 관련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희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 뭡니까? 속보가 뭐예요? 소장님 속보 전해주시죠. 방금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한유총에서 우리 이제 두 분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던 그 뉴스 계약 연기 네. 내일 전격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다행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네. 분노가 엄청 크니까 네. 계약 연기 처리를 만들었고 아마 저희 TV 민생연구소의 분노를 보고 처리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저희 생각이 방송 듭니다. 보셨군요. 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민생연구소 다 보고 있답니다. 자, 예. 우리 그러면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야기 힘써주신 김주호 최지연구원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TV 민생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470) 정도 된 거. 500 정도 된 것 같아요. 570만 원 정도? 689만 원이요. 저는 좀 알바해가지고 좀 지원도 받고. 학교에 주는 장학금들 그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봐야죠. 우선적으로는 장학금을 타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또 이제 부모님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죠. 생각보다. 비싼 등록금 내도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도 많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한 것 같아요. 배우는 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으면은 좀 낼 의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다 학위를 어떻게 보면 받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런 거 학교에서 그런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의 등록금 숫자 보고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금액이에요. 네, 참 이렇게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자, 새학기 대학생들의 민생연구, 도움 말씀 주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연구원으로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입니다. 그 이제 참여연대 부설 청년 기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작년 말에 등록금 캠프도 개최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매년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라고 학생회 이제 친구들 모여서 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민달평의원하고 참여연대 민생연구소는 주거권, 청년 주거권, 서민 주거권 문제에 주력하고 청년 참여연대에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등록금 문제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힘쓰고 계신데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대학 등록금 1년 평균은 한 700만 원에 육박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평균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낮은 대학도 있고 더 높은 대학도 있긴 한데 이제 한 7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별로 다르긴 하겠네요. 통계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표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정말 1위 연세대 1년 기준으로 저 금액이 나오는 거죠. 912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실화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것도 사실은 평균이어서 낮는 거예요. 낮게 보이는 거예요. 평균이라서. 조희원 국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국공립대, 사립대 다 합치면 700만 원 안팎인데 실제 이제 이 방송을 주로 보시는 서울 수도권 우리 주요 사립대학은요. 1000만 원 안팎이나 됩니다. 좀 그 공대, 이과대, 예술대, 의대 이런 데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저렴한 문과까지 이제 들어있으니까 이제 900만 원 안팎으로 나온 거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등골 브레이커. 그렇죠. 그래서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부장님, 저희 애들은 공부도 안 하는데요. 아까 차트에 나온 대학은 비싸서 못 가겠네요. 네, 방금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기 청년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반값 등록금 제도를 해라. 여전히 너무 힘들다라고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 등록금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 고지서상으로 반값으로 찍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 신청하고 또 소득 분위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투쟁이 2011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긴 네, 했는데 네. 제가 우리 조희영 국장님이랑 예전에 같이 활동했었거든요. 네, 네. 성적 기준이 평점 B 이상인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네, 공부 잘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소득 네. 기준이 소득 9분이 미만이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잘 산다 부부가 맞벌이하고 자동차나 전세금이 좀 비싼 데에 살면 9분 이상으로 잡혀갖고 한 푼도 못 받고 성적 기준도 평점 비상이면 한 푼도 못 받아가지고 예. 전체 대학생 중에 절반 정도가 아예 국가장학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네, 이런 맞아요. 통계도 봤는데 예. 현재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율이 60%가 되지 않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성적이 C 이하로 나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개선하라고 더 확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정말 너무 비싸네요. 근데요 네. 궁금한 게요. 궁금해요. 제가 지금 아까 좌절했잖아요. 우리 애들 대학 못 가는 건가? 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이렇게 비싸요? 왜냐면 제 사촌 그 조카도 유학을 가 있어요. 어떻게 영국으로 갔는데 그 돈 어떻게 했어? 아 거기는 유럽이라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줘 이 얘기 하거든요. 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유럽은 무상교육으로 유명하죠, 대학까지. 한국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지원 왜 국장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아까 나왔던 그 대학들이 거의 다 사립대학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교육, 그러니까 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맨 네. 처음에 대학 기관이 생길 때 이제 나라에서 그거를 공교육으로 이제 좀 해소를 하기보다 사립대학을 만드는 식으로 좀 해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립대학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육의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기보단 굉장히 영리기관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낮은, 굉장히 등록금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아까 사립유치원 사태처럼 국가가 처음부터 책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행패를 부린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일부 그다음에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장사를 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방송이 서울시에서 아까 이제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 거기는 고지서상의 반값을 해갖고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2012년부터인가?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히요. 서울시립대 상황은요. 서울시립대,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38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찍혀요. 근데 한 학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한 학기에. 그런데 그렇게 내고도 이제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반값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지서상에 17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진짜 그래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이상의 강의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세미나실 같은 게 계속해서 활용할 수 없어지니까. 네. 방금 도표 나갔는데요. 네네네. 서울시립대 네. 문과 계열이 102만 원이라고. 네. 102만 원. 또 나오네요. 저 다닐 때보다도 이과가 싸네요. 122만 원.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영 국장님 설명은 다른 대학들은 소득 기준이나 성적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예 못 받는 학생이 한 절반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소득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시립대는 아예 반만. 일단은 교육의 질이 일부 떨어졌다는 주장은 나중에 검증한다 하더라도 등록금은 엄청 저렴한 거네요. 그렇죠. 감사하다.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서울대 이제 국립대니까 당연히 또 싸고요. 서울시립대니까 싸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면은 효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등록금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이 반값 등록금 비결을 다른 사립대들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게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도 예산이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교육이 백년지대계고 교육비로 인한 시민들 고통이 가장 크니까 교육비도 과감히 지원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서울시 예산은 30조 좀 넘고 국가는 예산이 470조나 되잖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서울시처럼 과감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다시 한번 2011년처럼 큰 투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의 질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반값 등록금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재정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들의 결국 부담이 부모님들의 부담이 되는 거고 계속 그렇죠. 악순환되는 건데
그래서 여전히 등록금 투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함께 그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네. 우리나라와 함께 거의 3대 예, 미국, 비싼 나라면서요. 미국, 비싸죠. 일본, 한국. 근데 일본도 지금 그 등록금 때문에 다들 난리라던데요.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단체들도 같이 나오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한국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등록금 투쟁을 했던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같이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활동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할 말인지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서류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없는 애들은 좀 혜택이 벗어난 것 같아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좀 소득 분위에 대한 이제 심사 기준이라던가 좀 그 심사를 하는 그 소득에 대한 기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공지를 해줘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국가 장학금으로도 크게 많이 도움을 못 받아서 뭐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게 있는데 국가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그 친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 나가서 더 사회에 더 큰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의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 예, 안진걸 소장께서도 할 말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조희영 국장님하고 제가 이제 방송국 밖에서는 동지인데 네네. 국가장학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유치원 개혁이라든지 사학비리 척결 앞장서 주신 건 매우 고맙지만 전체 등록한 대학생 210만 명 중에서 110만 명만 지금 국가장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한 푼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지금 국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 주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기준하고 소득 기준이거든요. 근데 네. 성적 장학금 원래 대학에 있었어요. 근데 성적 장학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 더 이상 부모님의 등골을 빼지 말자 해서 국가장학금이 생겼는데 거기에 또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대학생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가 요즘에 상대평가제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 B 미만이면 다 떨어지는데 평점 C 미만으로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성적지는 폐지해서 또 소득 기준도 소득 구분위로 잡힌 대학생들 보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네.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전세금이 좀 세고 자동차 한두 대 있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예.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자동차가 영업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다음에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장학금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 국가 장학금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신청 일자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6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꼭 놓치지 말고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3월 6일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3월 네. 6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대학생들의 우리 주거 빈곤부터 대학 등록금 문제까지 짚어봤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조희원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드디어 또 사실 오늘 주제가 많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김민진 연구원님 마지막 멘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간만에 영희언니 목소리를 할게요. 이영희언니? 네. 대학교들 많잖아요. 근데 상업적인 건물 그만 짓고 기숙사 좀 싸게 많이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와, 기숙사 몽땅 많이 짓고 등록금은 대폭이나 하고. 뭐 상가를 지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 모두의 민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여러분. 내일 봬요.